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오늘은 경매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권리 분석을요, 총 두 가지로 나눠서 파악을 해볼 겁니다. 자,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파악하는 일을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첫 번째, 떠안아야 하는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임차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떠안아야 하는 권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 등본을 파악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총 제가 영상은 3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바로 임차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 본격적으로 한번 임차인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차인 현황 파악하기입니다. 임차인 현황 파악하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유무를 판단하는 겁니다. 대항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든 지금 뭔진 모르겠지만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을 얼마나 받아가는 임차인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경매를 통해서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아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액 배당받지 못하고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에 자신이 못 받은 전세 보증금을 낙찰자인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달라고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라는 게 있다면 이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 다 못 받으면 내가 물려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자의 입장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임차인 현황 파악하기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꾸느냐면 입찰을 하려는 입찰자 입장 말고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의 입장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을 뜻, 요건, 그리고 핵심 포인트 순서대로 정리를 할 거고요. 대항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누군가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으면 안 나가고 버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이걸 조금 글로써 풀어서 표현해 볼게요. 이미 발생한 법률 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 조금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표현했을 때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이 받지 못한 금액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누구에게 주장할까요? 바로 낙찰자. 이제 우리가 되겠죠. 우리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반드시 대항력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냐? 주택의 인도입니다. 해당 주택에 직접 살고 있어야 되고요. 전입신고 많이 들어보셨죠? 거주 사실을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알리는 일,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항력이라는 힘은 내가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인데 이 가지기 위한 요건은 살면 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대항력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항력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 이것은 임차인을 좀 보호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요건이 까다로우면 법의 취지와 맞지 않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만은 갖추고 있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항력의 핵심은 뭐냐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에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발생하냐?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더라. 다음 날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것만큼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2024년 3월 12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인 3월 13일 0시에 발생하고요. 똑같이
2024년 11월 9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다음 날인 11월 10일 0시에 발생합니다. 쉽죠?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설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어떤 권리를 우선으로 할까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저당권을 우선으로 합니다. 왜냐? 대항력은 다음 날 발생하죠. 하지만 근저당권은 당일 효력에 발생합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가끔 이제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례를 보시면 경매지의 일부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황 씨가 임차인으로 있고요. 뭐 확정일자, 배당 요구 이런 건 아직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무시하기로 합니다. 대항력에 관해서만 보자 이겁니다. 자, 전입일자 언제입니까? 2019년 10월 2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은 다음 날인 2019년 10월 26일 0시에 발생하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권리분석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한 임차인에 대한 정보와 등기부 등본상 설정된 권리관계의 순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 순위를 비교하는 기준은 설정된 날짜거든요. 그래서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근저당권이라는 권리가 하나 설정되었습니다. 언제 설정되었습니까? 10월 25일이죠. 자, 지금 등기부 등본과 임차인을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빠릅니까? 근저당권이 하루 더 빠르다는 겁니다. 설정된 날짜는 10월 25일로 같아요. 하지만 대항력은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 임차인이 순위에서 밀리는 후순위 임차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배당을 받을 때 이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가져가고요. 남는 금액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돌아간다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보시면 임차인 신 씨가 있고요. 이런 거는 안 보기로 하고요. 전입일자만 보겠습니다. 2016년 4월 25일이에요. 그럼 대항력 언제 발생합니까? 2016년 4월 26일 0시에 발생하더라. 그러면 우린 등기부 등본과 이 임차인의 대항력 시기를 비교해 봐야 되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압류라는 권리가 설정돼 있어요. 다른 거 안 보더라도 2018년도에 설정됐죠. 그래서 이 대항력과 등기부상의 압류 시기를 비교해 보니까 대항력은 2016년 잘못된 거죠. 4월 26일입니다. 4월 26일. 그리고 압류는 2018년 1월 8일. 누가 더 빠릅니까? 대항력이 더 빠르더라. 따라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고 혹시나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면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항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핵심 포인트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갖춘 다음 날 0시에 발생하고요. 자, 먼저 설정된 권리가 있을 경우 자, 이 말은 대항력이 후순위라는 겁니다. 대항력이 더 늦게 설정됐을 경우 내 위에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대항력은 발생해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다음날 0시에 무조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발생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배당을 일부 또는 전액 받지 못하더라도 명도 대상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먼저 설정된 권리가 없다. 임차인이 지금 1순위다. 가장 높은 순위다. 라고 한다면 이 발생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라 했죠? 배당을 일부 또는 전액 받지 못하더라도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한테 돈을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낙찰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도 역시 뜻, 요건, 예시까지 설명드리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말 그대로 내가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다른 후순위 권리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하려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후순위 권리를 빨간색 글자로 표시했는데 이거는 왜 그랬냐면 우리는 배당을 받을 때 누가 먼저 받습니까? 순위가 먼저 빠른 사람이 배당을 받아가잖아요. 자, 우선 변제권은 내가 먼저 가져간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후순위 권리, 나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보다 돈을 먼저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아요? 그럼
왜 굳이 후순위 권리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후순위 권리라는 용어를 썼을까 이겁니다.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썼을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물권과 채권이라는 개념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이 너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기초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빨간색 글씨로 좀 쳐져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우선 변제권은 말 그대로 내가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은 뭐냐? 이 요건은 앞서 배웠던 이 대항력과 추가로 확정일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추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그날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먼저 핵심 포인트라고 한다면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였죠. 하지만 확정일자는 당일이다. 요 차이 조금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확정일자가 그럼 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그 해당 날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냥 확정적으로 증명해주는 공증이다. 말을 길게 썼지만 그냥 확정일자는 이런 거다 라는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뭐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혹 제가 어떤 질문을 받냐면 대항력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죠. 대항력을 어떻게 하면 발생합니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입니다. 근데 확정일자, 전입신고 받고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대항력조차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야 발생하는 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확정일자라는 건요. 이제 설명드릴 우선 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어느 한 요소일 뿐이지 대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항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냥 별개의 요소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변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소 중 하나다 라고 이해하시길 바라고,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의 효력을 발생하는 거, 요건 이제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은 경우입니다. 23년 12월 15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확정일자의 효력은 당일 발생한다 했죠. 당일 발생하기 때문에 23년 12월 15일에 발생하고요. 여기서 제가 효력이라는 용어를 쓰긴 썼는데 확정일자는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항력은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내가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편의상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제가 말로 설명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효력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냥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은 다음 날인 12월 16일 0시에 발생하겠죠. 자, 그럼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합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한 23년 12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더라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입니다. 5월 15일에 전입신고를 하고요. 5일 뒤인 5월 20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대항력은 24년 5월 16일 0시에 발생하겠죠. 대항력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 확정일자는 5월 20일에 발생하겠죠. 그럼 우선 변제권은 이 두 가지 요건 모두 갖춘 5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더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 사이 있죠. 이 사이에 어떤 근저당권이라는 뭐 권리가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다른 권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권리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사이에 근저당권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24년 5월 18일이라고 할게요. 자, 이 당시에 지금 이때는 우선 변제권이 발생 안 했죠. 우선 변제권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배당의 순위는 근저당권이 더 빠르단 겁니다. 우선 변제권은 5월 20일이니까요. 그래서 배당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이 돈을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죠? 대항력이 있죠. 5월 16일이잖아요. 근저당권보다 이틀이나 빠르잖아요. 돈은 전액 못 받을지언정 이 못 받은 돈을 내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못 받은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시기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배당에 있어서는 후순위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24년 11월 3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10일 뒤인 11월 13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 11월 3일에 확정일자는 효력 발생하겠죠. 하지만 대항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도 발생 안 하겠죠. 대항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24년 11월 14일 0시에 발생할 겁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24년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겠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이 사이에 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언제? 한 11월 7일쯤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지금 더 늦잖아요. 배당에 있어서도 늦어요. 근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면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못 받은 돈 돌려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 언제입니까? 14일이죠. 근저당권 언제입니까? 7일이죠. 근저당권이 더 순위가 빠르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배당도 늦게 받고 대항력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점,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의 이 차이점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 시기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이것에 따라서 배당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시가 있어요. 전입일자는 2020년 8월 18일입니다. 그럼 대항력 언제 발생합니까? 2020년 8월 19일에 발생하겠죠. 자,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7월 20일 미리 받았네요. 그러면 확정일자와 대항력 이 둘을 동시에 모두 갖춘 2020년 8월 19일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니까 근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죠. 언제 설정됐습니까? 2020년 11월 16일입니다. 11월과 8월 누가 더 빠릅니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때도 임차인이 먼저 받을 수 있고 혹시나 돈을 못 받더라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보겠습니다. 임차인 김씨가 있고 전입일자는 2018년 4월 6일입니다. 그럼 대항력은 2018년 4월 7일에 발생했겠죠? 하지만 지금 확정일자가 미상이랍니다. 모른답니다. 근데 어쨌든 배당 요구는 없어요. 배당 요구는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뭐 그냥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 요구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경매 사건으로는 내가 배당을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한 푼도 돈을 받아갈 돈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기부등본 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2017년 4월 20일입니다. 2017년과 2018년 누가 더 빠릅니까? 근저당권이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은 이때 발생했지만 먼저 설정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가 되고요. 따라서 발생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는 임차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배당을 전액 못 받거나 일부 못 받더라도 새로운 낙찰자한테 돈 달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결론적으로 배당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이 경매 사건으로도 한 푼도 못 받고 대항력도 없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입찰을 하려는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권리상 하자가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물건 한번 볼게요. 이 사례 한번 볼게요. 이 사례는 똑같이 임차인 김씨 있습니다. 전입일자는 2021년 3월 9일입니다. 그럼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인 3월 10일에 발생하겠죠. 자, 우선 변제권 모릅니다. 왜? 미상이고요. 배당 요구도 없어요. 앞전 사례와 똑같죠? 배당 요구 없다는 말은 이 경매 사건으로 돈 안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등기부 등본 한번 볼게요.
가압류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3월 누가 더 빠릅니까? 임차인이 더 빠르죠. 앞전에는 등기부상 권리가 더 빨랐는데 지금은 임차인이 더 빠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음입니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혹시나 내가 보증금 전액 받지 못한다면 못 받은 금액을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지금 보증금 얼마입니까? 미상이에요. 미상입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이 경매 사건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까? 받을 수 없죠. 왜요?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근데 이 5천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요? 낙찰자한테요. 낙찰받은 사람한테 5천 원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 이 물건을 입찰하려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전부를 떠안을 각오를 하고 입찰을 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물건을 입찰하기 위해서는요. 입찰 금액을 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입찰 금액 산정해야 되는데 이 보증금만큼은 기본적으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까지 생각해서 입찰가를 산정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보증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내용 경매지를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발로 뛰어야 된다. 노력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거래가라는 게 존재한다면 실거래 평균가를 통해서 얼마 정도 되겠다라는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 추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난 5천만 원으로 추측이 된다.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감안하고 입찰 금액을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조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임차인 현황을 파악하는 거. 첫 번째, 대항력. 그래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인지 판단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선 변제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배당을 받아갈 수 없는 사람인지, 배당을 받아간다면 얼만큼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자, 임차인 현황은 이거 두 개면 끝납니다. 이 두 개를 판단하고 그 다음으로는 등기부 등본과 비교했을 때 순위를 판단하는 거. 이렇게만 한다면 권리 분석은 확실하게 끝나거든요. 하지만 이어지는 2편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면 이 등기부 등본도 지금 보시면 말소 기준 등기라 되어 있고 소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멸이 뭔지, 이 소멸이 왜 이루어지는지, 말소 기준 등기가 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거니까 2편까지 보신다면 권리 분석에 대한 확실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3편에서는 사례를 통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1탄 임차인 현황 파악하기를 마쳤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돌려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권리 분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던 대로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